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잖아요. 이번 이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핵심이 뭐니까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동맹의 가장 상징적인 이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 우리 한국에다가요 ASML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대규모 공장, 이게 1조짜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폄하하려고요 경기도하고 SMS라고 SAS 그래 반도체 공장 이 회사하고 이미 이거 맺은 클러스터 협약을 갖다가 우리 윤 대통령이 말하면 도둑질을 갖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이런 도둑질 정상에 있으면 했지, 윤 대통령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나도 안 할 사람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특수통검사가 그런 거짓말 사기치는 거 잡는 선수인데 그걸 하겠습니까? 양심상? 그리고 직업 정신상? 이게 갖다가 거짓말 될 것 해야죠. 그러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 반도체 ASML과의 협약은요, 단순한 뭐 협약이냐,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장비 지원 센터 설립하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첨단 반도체 제조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정과 관련된 투자 1조짜리하고 이거 쪼매난 교육센터, 장비 지원센터, 이거를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되게 거짓말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해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선 한동훈 장관, TV조선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타이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잘하면 별의 순간을 보고 잘못하면 벌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 내가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굉장히 훈훈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유족들 이 배상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어요. 자, 그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이 한동훈 장관이 만났는데 저도 간략하게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홍정기 일변의 이 눈,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요. 요게 또 검은 안경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검은 안경 썼지 않습니까? 그 안경동으로 보이는 눈이 한동훈 장관하고 정말 비슷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병 어머님이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정말 자기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눈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가 그 관련 법안 개정안을 좀 강력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그리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용의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최강욱과 고민정은 특징이 뭐죠? 이거 아주 초강성이 나는 거. 그리고 수준 이하, 망은 막말. 이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강욱이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고민정이는 지금 이번 네덜란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하고 우리 경호처에서 좀 심하게 자료를 요구했다. 이걸 갖다가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딩을 통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만 하면 성공적인 비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수준이 바로 고민정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게 또 최강욱의 수준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대장동 대판의 사실상 하나의 이제 조그마한 이제 이 지류라고 보는데, 김용 사건에서 법정 5년이 선고받고 구속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김용 재판이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 왜? 이게 다 고구마 덩굴 같이 그냥 다 연결돼 있잖아요. 대장동 재판, 선거법 재판, 김용 재판, 정진상 재판 다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선거법 재판을 빼놓은 대장동 재판에는 전부 유동규 발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록이 다, 녹취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대부분이 다 유죄 판결이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이 주장한 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유종규 주장이 다 받아들이고 유종규는 그래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양양 판단의 전제가 뭐였는지 그 내용을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오늘 처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 내용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양형 판단의 전제로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요. 정말 항상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 성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간략간략하게, 자, 이번 ASML 세계적인 아주 최고의 반도체 이제 이 회사, 여기를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요, 외국 정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클린룸을 딱 ASML에서 공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ASML, 이 클린룸을 들어가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아마도 조금 이제 강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도 말이죠. 이런 정상회담 관련 저는 이제 의전 쪽보다는 저는 이제 경호 차원에서 과거에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 대통령의 수행원, 그렇죠? 공식 수행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동반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공통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고민정이가 외교 참사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예, 고민정이. 이제 공격할 게 생겼다 이거죠. 요거를 하나 저기하는 것이고, 시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면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도한 것이다. 그래서 네덜란드 측에서 우리나라 대사, 그 현지 대사를 외교부에서 조치했다. 이런 보도를 갖다가 중앙일보가 맨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요런 행위,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의 면적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이 ASML을 방문하는데 좀 이 클린룸을 방문할 때 좀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동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우리 대사를 조치했는데,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가 아니냐. 이게 고민정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참사가 됐으니 책임자를 갖다가 이 국격을 훼손한 이 대통령실 의전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하라.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의전이든 경호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대국하고 조금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서 다 책임자를 교체하고 또 의전 라인을 전부 교체? 그러면 문재인 때는 그러면 혼밥하게 한 사람들,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좋은 일하고 못한 사례들, 또 엘리베이터 못하고 사진도 문재인만 딱 빼고 전 정상 20개 정상들 찍은 거, 요거 그러면 문재인 때 의전팀은 전부 다 잘라냈습니까? 해당 책임자 아니면 외교 라인 전부를, 의전 라인 전부를? 고민정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청와대 사정을 알겠어요. 고민정이가 먼저 그 관계를 사과하고 진실을 밝힌 다음에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 교체를 주장하라.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고민정이는 뭐라고 방방 뜨고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국빈 방문, 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만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아무리 길어봐야 5년이며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인 만큼 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고민정한테 묻고 싶네요. 그러면은 김정수이가 앞에 설치고 의장대 사이로 돌아다닌 거, 이거 국격 얼마만큼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은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 해가지고 김정은이 그냥 대변인도 아니야. 수석 대변인 소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은 5년 안 갔습니까? 그래도요, 통상적으로 5년 플러스 1년 정도는 우리 그동안에 보면 해와요. 자, DJ 앤드 노무현 10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MB 플러스 박근혜.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진보 쪽 정당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은 어떻게 됐어요? 딱 5년 잘렸잖아요. 이거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고민정의 수준이 참 요런 인간이 말이지. 대변인까지 하고 배지 다루고 그리고서 내년에 또 한번 하겠다고. 근데 사실 고민정이 하는 거가 추미애보다 나을 것 같아요. 추미애는 좀 사람이 못됐지 않습니까? 그 악의 수준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식물총장 만들려고 그 징계처분하고 나뉘는 그 독종이잖아요. 독종. 그런 독종보다는 이 고민정이는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추미애보다는 덜 독종이에요.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강욱이가 지금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요 인간들 먼저 방송을 하고, 이 ASM, 이 투자, 민주당에서 가짜를 가지고 또 들이댄 거,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박성호 민주검찰 독재, 민주당의 검찰 독재 대책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박성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는 오늘 건국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강욱이가 빠지지 않고 또 참석을 했어요. 요 최강욱 꼴 보십시오. 이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북콘서트 갈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거 단골들이에요. 요 인간들이. 조국, 최강욱이 요 고만고만한 것들. 아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참 뭐라고 이런 인간들을 평가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하간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최강욱이가 무슨 또 발언했느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뭐라고 했냐면요. 보통 20년 정도 하면 한국 분야에서 선수가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선수 경지에 오르는데 이상하게 정치권만 들으면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통찰력도 사라진다. 이게 참 미스터리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뭐 4, 5선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찰력이 빠져갖고 통찰력이 빠졌다는 얘기는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통찰력이 빠져갖고 신당 창당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요렇게 결론을 내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보고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 주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의 발언은 박성호가 이렇게 지금 정치판에 드는 것은 20년만 지나면 이상하면 정치판에서는 통찰이 살아서 안 되니 이런 인간들은 싹 사라져라. 이낙연이 신당 창당해갖고 뭐 배치 달으려고 당신은 끝났어. 이런 신진들을 발탁해야 돼. 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 주고 지금 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다시 이제 번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 문제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연동형은 원래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무슨 수박 연동형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인데 선거제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말이죠. 뭘 좀 챙겨야 되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민주당 지지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당 트라우마, 그 다음이 조중호 트라우마 다 튄 것들이죠. 정의당도 반민주 전선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은 아예 튀어나와서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양양자는 지금 신당을 만들잖아요. 이런 데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대체 뭘 믿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민주당에서는 챙겨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용해인 이런 사람들, 용해인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섰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용해인, 그 다음에는 또 이탄희 같은 사람을 또 당선시켜야 되고, 이탄희는 불출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말은 했지만 이 사람들 꼭 출마해야 된다. 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또 꼭 이 철험회 할 때 철험회가요. 처음 철험에서 나온 철험회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성 종북 성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제 뭐 18일날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요런 거를 가지고 또 거침없이 비판해 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이 수수 의혹권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검찰도 살해하니 그렇지 않겠나? 명품 추구는 김건희, 지갑 출구는 윤석열, 그리고 신세 한타는 최강욱이 한다. 참 말도 잘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슈화시키려는 최강욱의 더러운 꼼수를 우리가 읽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SML 이번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나 마찬가지인데요. 성과. 그러니까 이제 삼성하고 ASML이 서울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1조 원대의 R&D 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ASML이 지금 1조 원짜리 R&D 센터는요, 차세대 극자외선, 차세대 극자외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차세대 EUV라고 하네요. 기반으로 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거는요, 2021년도에 이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2022년도 21년도에 이 MOU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년 후인 1년도에 기공식을 갖고 2년도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이 진행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든 삼성과 ASML 간의 이 첨단 제조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별도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성과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ASML이 가진 MOU를 도용한 것처럼 지금 반박에 나섰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이 보도자를 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요,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서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다. 그리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야당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라. 그래서 1984년도에 설립된 ASML은 반도체 미성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슈퍼 울루코피입니다. 그래서 순방에는요, 이재용 세태원 회장하고 같이 ASML 본사를 찾아서 이 클린룸까지 들러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계기를 가진 거예요. 왜? 외국 정상이 이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방문, ASML 클린룸 방문이 굉장히 큰 성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중점적으로 지금 김용희가 5년형을 받았는데 이 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양형 기준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이 이제 김용이죠. 김용은 징역 5년에 벌금이 700만 원, 추징금이 6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남북 변호사 징역 8개월. 그리고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영이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김용의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았느냐? 자, 인정된 혐의가요, 불법 정치자금하고 뇌물로 기소된 10억 3,700만 원 중에서 6억 7천만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예, 불법 정치자금하고 뇌물 혐의. 그리고 징역 8개월을 받은 이 남욱 변호사의 경우는요, 불법 정치자금 조성 후에 김용에게 6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간업자들과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다. 부패 범죄. 그리고 뿌리 깊은 부패의 거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죄를 판결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버리면요. 자, 김용 하나를 가지고 이제 조금 재판부 판단을 보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경선 비용을 각출도 줄수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죄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 결정권자는 누구냐? 이거는 성남시 이재명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가 바로 이 제목 때문에 요 내용, 개발사업 인허가는 성남 도시개발사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그래서 이재명의 법률적 책임을 벌써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규와의 관계는 뭐냐?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지금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한두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유동규는 경선 자금을 유동규한테 김용은 받을 필요가 없었다. 왜? 아니, 2주 만에 20억씩 들어왔는데 무슨 돈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걸 주장했는데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받은 돈이 김용희가 어디다 썼느냐? 바로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썼다. 예, 요렇게 이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하고 준비를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대선 1년 전에 2021년도 5, 6월경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를 통해서 6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적으로 볼 때 민주당 경선 준비자금이 아주 기묘한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희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각주의 논의야 이렇게 했지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경선 준비 규모로 볼 때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훨씬 더 큰 캠프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결제 내역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요, 경선 자금이 외부로부터 인정됐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서 이게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거예요. 왜냐?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428억 천화동인 1호 이 지분은 전부 이 정진상 거야. 예, 주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진상이 나한테 주기로 된 건데 안 주니까 김용희가 먼저 거기서 20억 갖고 와. 이렇게 갖고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 3월 달에 대장동 의혹으로요, 이재명을 기소할 때 요 428억에 관해서는 수사가 덜 돼가지고요, 증거 불충분 이후로 이 혐의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용 이번 재판이 끝나니까 지금 428억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높이고 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높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요, 성남시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피고인들과의 이 부패의 고리, 요거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14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인데 상당 부분이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하나의 이 기준점이 된다 이거죠.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그래서 지금 김용,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아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 2~3분에 걸쳐서 제가 빠르게 지금 이제 이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양형 판단의 존재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요거는 그냥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좀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앞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앞에 이제 모두 이제 소개 부분이죠. 87년도에 헌법 개정한 이후에 95년경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다. 이재명한테 재량의 폭도 넓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해야 한다. 이재명이 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더불어 그 재량 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 출석 요구권,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서 적절한 사전 사후 견제가 행해져야 된다. 이런 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준지를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 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송을 통해 상호 밀착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들 유동규 및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고,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공공에 들어갔어야 할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 심지어 피고인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였고, 민간업자들이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도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민간 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하다. 따라서 법정 구속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이건 뭐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TV조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동훈 타이밍은 도대체 이게 언제가 한동훈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보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의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 본인의 시각을 보겠다는 이런 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가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과연 이 법무장관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계 진출을 결정하게 한 거는 지금 장관 측부터 내려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각 발표 같은 게 있을 텐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바로 뭐냐? 한동훈 장관 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다. 그래서 표명해야 되는데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으로서 다시는 길이 정해지는 모양새보다는 선제적으로 결단해서 의지를 먼저 표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장관직을 전진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은 역할론이 커지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후임 준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고 또 총선 스케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됐든 간에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전에도 누군가의 사태가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 2021년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발표했을 때인데 사표를 딱 하고 나니까 정치권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김종인 전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요거를 갖다가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별의 순간이 지금 과연 올 수 있는지, 이거 여전히 알 수가 없지만, 먼저 그러면 직을 던지든, 아니면 후임 장관이 발표가 되든 간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지금 어떤 방향에 가는 게 제일 좋냐?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한동훈 비대위로 방향이 이제 딱 설정된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당내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다른 인물로 흐름이 간다면 한 장관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다시 또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이번 주말이 결국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본인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아까 이제 눈물 흘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TV조선의 문제는 뭐냐? 한동훈 장관의 타이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타이밍에는 둘이 아직 정반대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별과 벌이 차이다. 벌.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한동훈 장관이 하느냐에 따라서 별의 순간이 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은 별의 순간이 된 거죠. 별의 순간이 될지 아니면 벌의 순간이 될지는 결론이 지금 날 거다. 어느 시점에는. 근데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는 굳이 배지를 달지 않는 게 낫다는 시각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를 놓고 지금 한 장관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깊겠죠. 왜냐하면 뭐 장단점 없는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대선 지지율 명실공히 여권에는 1등, 그 다음에 야권에는 이재명인데 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이 계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래서 벌의 순간이 오느냐, 벌 받는. 아니면 반짝반짝 대권을 짓느냐, 질 수 있는 순간이 오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